안녕하십니까. 이해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작년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은 것 같으신데, 김형수 선생님이시라고 저기 북한의 만청산 연구소, 김일성의 만수무강과 김정일의 만년 청춘을 연구하는 개인 이 장수연구소에 근무하셨던 적이 있는 우리 김형수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나오셨죠? 작년이었나요? 올해 초월인가요? 모르겠네요. 작년에 김일성의 성기능 강화를 위한 이런 방송을 한번. 김일성, 김정일 건강장수 연구를 위해서 동맥경화라든가 당뇨병, 그 외에도 아마 1980년대부터는 김일성도 나이 좀 70 넘어가고 또 김정일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점차 이제 성기능 강화가 건강에 좋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연구하라. 이 김정일이가 내적으로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를 했던 얘기를 좀 했죠. 그때 우리 고급당 학교에 있는 임상검토과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던가요? 그때 못 들었는데요. 그렇죠. 고급당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임상 대상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의 건강 장수를 연구하자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몸이 너무도 이제 말라가지고 할 수 없이 김일성, 김정일처럼 뚱뚱한 사람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고급당 학교는 북한에서 간부 중에서도 고위층 간부들, 그들을 이제 6개월과 2년짜리 두 가지가 있어요. 특설반 6개월 있고 2년제가 있는데, 그 이제 뚱뚱한 간부들 대상해가지고 그들의 건강을,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을 위한 연구를 하는데요. 기본 중요한 건 뭐냐면, 뚱뚱하면서도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또 선정해가지고 성기능 검사를 성기능 관련된 그런 약제 연구를 하죠. 그때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 통해서 정말 그게 좋다고 하는, 강정 효과가 좋다고 하는 그런 약제를 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동물 실험도 하고 생학 실험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뚱뚱한 간부들 생각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도 이제 성기능 강화돼야만이 그게 건강장수의 진짜 기본 바탕이다 해가지고 그 연구하라 했죠. 그때 고급당학교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아마 외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평양에서 다니면서 고급당 학교를 아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자기가 지나다니던 그 고급당 학교가 결국 김일성, 김정일의 그 성기능 연구하는 그 인체 실험장이었었고, 고위 간부들은 억지로라도 그걸 난 싫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고급당에서 성기능을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막 강화시켜줬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참 그때 어색했던 게 뭐냐면 실험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개발된 약제를 주는 시험구 있고 또 주지 않는 대조구가 있는데, 매일 그러니까 실험 전에도 이제 피를 뽑아야 되고요. 혈액 채취하고 도중 계속 채취하면서 마지막까지 채취합니다. 몇 달씩. 그러면서 그들한테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면 조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문진을 해요. 문진도 이제 하고, 근데 그 중에는 뭐였냐면, 전날 저녁 노친하고 좀 사랑 속삭였냐, 그 다음에 그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생리학적 지표 중에 뭐였냐면 새벽 발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벽 발기력. 그걸 또 새벽 발기력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 발기가 좋았습니까? 지속 시간 얼마 됐습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임상검도과에 포함돼가지고 유색보고 입고 나가서 문진할 때 좀 창피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창피한 줄 몰랐고요. 그리고 약을 쓴 것도 효과도 좋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겠네요. 네,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못 가던 노친get들은 일주일에 2번씩 갔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연구를 했었죠, 그때. 근데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게 한 달 동안 한 번도 노친get을 못 가다가? 아마 북한에서는요, 한 60 정도 준호하면 그렇게 이제 많죠. 왜냐면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간부들이라고 스트레스 없겠습니까? 북한 간부들 불쌍하죠, 사실은.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인 게 북한 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사는데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근데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한쪽으로는 언제면 내 목이 달아날지, 그리고 일반 서민보다도 외부 세계도 알고 있고
이 체제가 나쁘다는 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진짜 그 분출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또 그 간부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모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정말 예, 그리고 뭐 처형당할 때 보면 일반인보다도 간부들 엄청나죠. 죽이는 거 보면. 그래서 항장엽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고압선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고압선 비슷합니다. 예.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급에 17명 중에 김성종합대학은 다 고위층 간부들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5명, 그들은 이제 졸업할 때, 그때 가서 이제 부모들이 정말 중앙당 간부, 조선중앙은행 총재,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수문영, 김제공대 총장이었던 박영철. 어쨌든, 북한에서 그 유명한 간부들 자녀들, 우리 학교도 보면 거의 3분의 1은 졸업하기 전에 다 나더라고요. 그래, 그거 봤을 때, 북한에서 흔히 말하던 가늘게, 길게 사는 게 낫지 않냐, 아니면 두껍게, 실하게 사는 게 좋냐, 짧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간부들이 그거라고 봅니다. 그 남편이 간부다가 됐다가 이제 떨어지다 나니까 결국 집사람들이 그 이제 혼미한 그 정신 상태에서 차 사고 당한 저희 그 학급에 그런 상황도 봤을 때 그때는 아, 나는 별로 저런 높은 간부, 그것이 물론 뭐 제가 될 수 없겠다마는 그래도 별로 그때도 높은 간부도 별로 이런 생각이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이번에 그 선생님 이번에 남한예술단이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뭐 나와서 뭐 손잡아주고 해서 뭐 영광이다 뭐 어쩌다 하는 이 레드벨벳의 그 소녀 가수도 있었는데 좀 정신이 없죠. 네, 전 좀 보니까 뭐 첫째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이번에 쭉 보는 과정에 느낀 게 좀 약간 실망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난 시기에 우리가 북한에서 많이 불렀던 한국 노래도 문제지만은 무슨 K-팝 음악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전혀 K-팝이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물론 김정은이가 뭐 다 정해줘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눈치를 많이 봤겠죠. 근데 세계가 다 아는 K-팝을 왜 그렇게 강조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을지. 그리고 노래 선정도 보면 북한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불렀던 그 노래들에 비해서 봤을 때, 또 저희 자식들이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노래 부르면서 지금 또 분위기 봤을 때도 그렇고 정말 그 정서에 약간 좀 못 미치는 감이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무대가 너무 우울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이런 걸 입으라고? 이거 지정을 해줬는지 왜 일어나서 입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노래를 듣고 북한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 북한 사람들의 잠깐 이런 창법하고 한국 창법 좀 다르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보면 우리 한국 노래를 북한 사람들이 그 창법대로 부르는 거 보면 잘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노래 이거 쭉 봤을 때 좀 와닿는 감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복장도 뭐 이래가지고 이게 북한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거 북한 애들은 옷은 더 못 입은 것 같잖아요. 그냥 원단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좀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 아니겠냐 생각되는데 근데 문제는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뭡니까? 우선 아니 이 사람들 지금 표정 좀 보십시오. 그러게 제가 말씀하는 건데요. 전혀 이게 뭐 감동받는 표정이 아니에요. 우선 공연에 지금 이게 와서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 자체를 보면 일반 북한 주민이 아니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죠. 이 노래를 북한 사람들이 잘 불렀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창법이 좀 아주 막 쏘아오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뭐 이렇게 앉았어. 생각한가 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솔직한 심정인데요. 1호 행사예요, 1호 행사. 여기 다 지금 시퍼하게 앉아있어요. 1호 행사인데요. 지금 이게 앞에 지금 공연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뒤에 앉아있는 김정은을 지금 의식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표님. 지금 북한이 남한 가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노래를
한쪽으로 시키면서 공연을 시키면서 한쪽으로는 그 양강도 삼수군에서 15살, 16살 된 그 소년들이 이 남한 노래를 부르고 유통시켰다고 그 소년교화소에도 보내고 이제 그 일부는 또 그 저기 교화소에 데려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기는 이걸 갖다가 보면서 즐기면서 국민들은 전혀 이런 걸 못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제가 2009년에 북한이 탈북하기 전에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상무가 있었잖아요. 그 비사 상무를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 그룹파. 근데 그때 그 상무 그룹파들한테 이제 우리 아들애가 MP3를 가지고 이제 남한 노래 듣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끝내 저녁에 지금 잡힌 상황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빨리 구출하지 않으면 애가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노래를 부르면 무조건 감옥에 갔었습니까? 미성년자는 무조건 소년교양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제가 고양이 담배 그 크라벤 그 담배를 세 막대기를 주고 겨우 건져냈는데 근데 사실 북한에 있을 때도요 이게 사실은 북한도 평등사회라 하지만은 북한은 이렇게 노래 듣는 것마저도 평등하진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있잖아요. 우리 김성종합대학에 김정일이가 외국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만 전문 외국에서 노래를 가지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부책임 자격되는 사람이 자식이 우리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 가서 이제 노래를 몰래 듣고 냈는데 그 친구도 가까운 친구다 보니까 극비로 이제 그 노래를 듣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많은 노래 중에 미국 노래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이야기 듣는 게 뭐냐면 김정일 장군님은 전 세계 노래를 모르는 노래가 없다. 한 번 틀어주고 훗날에 다른 걸 같은 걸 반복해 틀어주면 딱 알아맞춘대요. 와, 저 노래 전부 들은 건데 왜 또 틀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좋은 노래 따로 별도로 관리해서 또 듣게 하고. 근데 그 친구네 집 가면 이 녹음기만 해도 한 6개가 됐어요. 크게 여러 가지가. 그리고 아버지는 저녁 들어와서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몰래 그걸 이제 한두 개 감췄다가 또 우리가 몰래 듣고 냈는데 그 당시에 김정일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은 미국 노래를 비롯해서 전 세계 노래를 다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가 지금 따로 별도로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지금 초청에다가 듣는 것마저도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앉은 사람들 자체가 일반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공연한 것 자체를 유표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만약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아마 이거 CDR을 구워가지고 북한에 이제 유포시키면 아마 돌아갈 건데 혹시 또 북한 친구들 속에도 아마 또 유포할 사람도 있긴 있겠죠. 사실은 북한은 이걸 봤을 때 저는 정말 김정일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평등을 주장하고 인민의 지도자를 하지만은 그 사람도 정말 김정일 못지않은 평등사회 아닌 불평등사회,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백지영이가 부른 노래는 총 맞은 것처럼이에요. 그걸 왜 하필이면 총 맞은 것처럼을 하라 그랬을까요? 참 저도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왜 총 맞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북한 친구들 속에 요즘에 이 노래가 좀 유포된다고 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네, 일부 이 백지영이가 가서 불러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노래들, 이런 노래를 아마 튼 것 같아요. 근데 참 노래 내용이 총 맞은 것처럼 좀 충격이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누리면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뭐 어린아이들이 이걸 불렀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중적인 이 제도입니다. 우리 그 김 선생님께서는 지금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러죠. 그 뭐 단체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진검다리입니다. 진검다리. 영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나요? 진검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진검다리면 그거잖아요.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도를 건너서 가야 되듯이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앞으로 독재 국가,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신세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런 이제 민주화된 나라로 오려면 아무래도 징검다리를 밟아서 올 건데 바로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인권의 상황이 어떻게 나쁜 것인지 또 북한에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호황하고 거짓인지
그리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북한 인권의 참상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런 이제 인권 상황인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체를 발족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국에도 거의 700명 되고요. 미국과 캐나다에도 각각 200~300명씩 됩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에 안 나간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인권 활동을 하자. 그래서 발족한 단체가 우리가 진검단인데요. 그러니까 국제 NGO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탈북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탈북자들과 같이 활동하는 전 세계인들, 전 세계 NGO 단체들하고 같이 지금 활동하는 목적에서 지금 생긴 단체고요. 네, 그래 해외에서 지금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공동대표인 우리 박지연 씨도 지금 영국에서 BBC 방송을 비롯해가지고 또 영국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많은 학교 다니면서 북한 인권 상황도 알리고 그 다음에 김정은 독재국가가 얼마나 나쁜 국가인지 3대 세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대판 노예 왕족 같은 그런 북한의 참상이 얼마나 비열하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 있는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200개 단체들이 그 정상회담에 북한 인권 상황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 페티션을 논의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진검다리도 거기 참가했습니까? 저희 지금 단체는 원래 지금 이번에 행사를 좀 더 크게 하려고 했었댔고 그 단체 활동은 지금 아직 현재 지금 그 영국 쪽에서 지금 아마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뭐 공개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그거죠. 지금 남북한이 통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최근까지도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 좀 강화되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많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북한 인권 활동 많이 지금 제약을 좀 하고는 있죠.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만약 이러면서까지도 남북한이 평화로워지고 북한이 비핵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북한은 지금 여전히 공포 정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처형되고 있고 또 탈북자들도 지금 중국에서 북송돼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감옥 생활도 하고 또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북한 인권 활동 이 활동에 대한 그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거는 범죄적인 문제고 반인륜적인 문제라고 좀 봅니다. 예, 그렇죠.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역사에 남고 싶은 남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김정은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국군 포로들 한국 전쟁 때 강제로 그 납북 그 끌려간 국군 포로들을 전원 성환하도록 해야 되고 또 납북자 불법으로 그 납치해간 사람들 아닙니까? 납북자들 전원 성환해야 되죠. 그리고 탈북자들 가족이 다 정말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넘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 고문으로 처형되거나 지금도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정치범들이 있죠. 그리고 또 북한에서 사실은 뭐 북한의 정치범이라는 게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그런 정치범이 아닙니다. 뭐 반체제 활동을 용감하게 했거나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 한번 읽었거나, 그렇죠. 뭐 어느 가족 때문이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대통령이 요구해야죠. 그리고 뭐 테러 그 범죄에 대해서 천안한 만큼은 김정은이가 개입한 거거든요. 그것만큼은 사과를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죠. 김정은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많은 정말 그 탈북했다가 북송되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끝내 죽는데요. 죽고 나면 가족이 그 시신이 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어머님도 이제 2010년에 북송돼 가지고 끝내 북한에 끌려가서 보이부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정말 고문당하고 정말 힘들게 감옥생활 하시다가 끝내 돌아가셨는데 끝내 그 시신 와서 지금 가족 측이 주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감옥에서 잡힌 사람들, 감옥에서 죽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족이 주지 않을 이유가 있죠. 첫째로
고문당했던 그 흔적들이 전 세계에 유포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고요. 근데 저는 김정은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 밑에 있는 북한의 보위부와 북한의 보안서 이 경찰 한마디로 이 법관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놓고 가족의 품에 그들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약 그걸 알면서 묵인한다면, 또 그걸 그렇게 하도록 조장한다면 당신은 처참하게 인민들의 손에서 능지처참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보위원들과 북한의 경찰들, 북한 사회는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순간이라도 북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준다면, 그때 가면 해를 당한 본인들과 가족들은 당신들을 꼭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자기의 죄가가 앞으로 엄중해지기 전에 인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정말 바른 인권이 보장되는 북한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속으로 정말 인권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거나 방조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역사가 꼭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을 무시하거나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제약을 하는 인간들은 꼭 그 본인과 가족에게 꼭 반드시 인권의 철퇴가 내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정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 회피하고 숨기려 해도 반드시 역사는 정의 편에서 정말 불의한 그런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이제 밝힐 것이고, 그런 인간들한테는 꼭 복수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북한의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정황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물론 우리 정부도 그걸 좀 유도를 많이 했지만은,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도 지금 손 내미는 이유가 있죠. 김정은도 결국 부조리한 모순이 가득 찬 북한 사회가 결국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됐던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정말 붕괴될 수 있다는 그 가망성에 대해서 너무도 이제 겁이 났던 거죠. 저는 김정은의 눈과 그의 정말 그 모든 이제 인상들을 자세히 봅니다. 그 과정에 그는 항상 불안에 떨고 있고, 정말 그 무엇인가 정말 이 모면하고 싶은 그런 것이 지금 그한테는 지금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와 북한 고위급 인사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은,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와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무시한다 하면 더 이제 그 붕괴는 촉진될 것이고, 만약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 또 국제사회에 정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에 대해서 그들이 호응에 나서고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이제 그걸 감수하면서 정책적 제안을 많이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도 편안하게 산다면, 그러면 조금이나마 그런 이제 부조리한 체제가 좀 유지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이 악마의 이 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여기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느냐, 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느냐, 누가 그 악마의 체제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심판을 받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남북정상회담 이제는 다 할 때가 됐으니까 일단 해야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나 또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난 기간에 이루어졌던 그 남북정상회담처럼 그 순간만 모면하고 그런 정상회담은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할 소리는 하고 진짜 앞으로 또다시 이제 이 지금의 남북정상회담이 정말 실패되는 그런 또 이제 사례가 다시 되지 않게끔 정말 더 정말 정상회담을 위한 그런 회담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회담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그 의제에 올려야 할 부분은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그동안 그 명성을 쌓아왔고 또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국정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지금 정상회담 의제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과 뭐 그냥 공존하고 싶다 또는 뭐 정전협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뭐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연불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을 중시하는 변호사 출신이 맞다면 가장 먼저 그 정상회담 테이블에 북한의 인권 문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올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인권 문제로 이야기하자면 항상 이제 이렇게 얼굴 좀 딱딱해지고 좀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5월달이 되면 4달이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과 김정일의 건강장수를 연구하던 연구소 그에 관련된 책이 나옵니다. 만청산연구원 그 실태를 파헤치다는 책을 이제 이번에 제가 책 내십니까? 네, 그 책이 이제 5월달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제가 이미 쓰기 전에도 여러 이제 기사를 많이 냈었는데 그 보시는 분마다 과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정말 오래 살은 거 맞냐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해줍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에 비해 봤을 때도 그렇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그래도 괜찮게 오래 사시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김정일도 만약 저희 연구소에서 정말 연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제안했던 그런 방식대로만 먹고 섭생을 잘했으면 그렇게 또 빨리 죽진 않았습니다. 항상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폭주를 많이 했고 난잡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김정은이가 저렇게 뚱뚱했는데 오래 살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해 주죠. 그 굽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김정은을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사가 거의 2000여 명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기초과학연구원과 청암산연구소 그리고 만천산연구원 한 사람을 위한 연구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구소에 있고요. 저희들 북한에 있을 때는 영국이나 전 세계 보게 되면 대통령을 위한 왕을 위한 뭐 연구소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김정은은 그렇게 인사 굽사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체제 레진 체인지를 김정은이 빨리 굽사하길 바랄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가 굽사하지 않더라도 빨리 체제 변화되는 걸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그 책에 과연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김정은이가 저 뚱뚱해도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뭘까? 과연 김일성, 김정일이가 어떻게 그러면 그 정도까지 살았을까 하는 그런 연구했던 내용들이 이제 책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이제 자유문화연구원 원장님 통해서도 이제 여쭤보시면 그 책에 대한 내용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책 나오면 여기 갖고 나오셔서 책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지금 그 동국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계시죠? 박사과정? 네,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를 위해서 아주 생소한 분야에 도전을 하셨는데 향후에 도전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또 김일성 그 일가의 그 정말 숨겨진 비화들을 좀 많이 나오셔서 방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끝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생물학을 하다가 지금 석사과정도 이제 생물학, 뭐 과학사 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박사과정은 제가 법학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북한 인권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 다니면서 1년에 거의 한 5개 나라씩은 제가 외국에 나가서 북한 인권 활동하다 보니까 과연 인권을 이제 설명하자면 법을 알아야 되겠다. 국제난민법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난민법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욕심이 커졌습니다. 통일되면 북한법은 뭐 이제는 다 무시해버려야 되죠. 그리고 법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도 지금 상황에서 기본 틀을 맞춰가지고 뭐 헌법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사실은 헌법 개정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은 통일돼도 뭐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유헌법이죠. 자유헌법 기본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육법이라든가 의료법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법이 대한민국의 법의 기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통일헌법이 더 이제 잘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데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앞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고 또 그런 데 대해서 또 많은 또 저도 좀 동참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거죠. 앞으로 이제 훌륭한 그 법률가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북한의 그 초법적인 상태, 무법적인 상태에서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들을 정말 멈출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